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실 고종황제의 아들로 태어나 언젠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점지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1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궐문을 나섰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55년이었습니다.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세월이 무려 5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5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55살 중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일본 땅에서 황태자도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름은 영친왕 이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났지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고 사랑하는 어머니 곁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부 영친왕은 누구인가? 출생과 어린 시절. 1897년 조선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고종황제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당당한 독립제국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00년 10월 20일 황궁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황제와 귀인 엄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은. 훗날 영친왕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영친왕의 어머니 엄씨는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1895년 일본 자객에게 시해된 이후 고종황제 곁에서 내명부를 이끌던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씨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고 강단이 있었으며 아관파천 당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영친왕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총명하고 눈빛이 맑았으며 무엇이든 한번 보면 금방 따라했다고 전해집니다. 고종황제는 이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이미 순종이라는 황태자가 있었지만 순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후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종의 눈에 총명하고 건강한 영친왕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1907년 영친왕은 공식적으로 황태자로 책봉됩니다. 나이 겨우 7살이었습니다. 황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이 나라의 미래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의 대한제국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를 당한 겁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황제를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황태자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영친왕의 아버지는 황제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 영친왕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3부-11살의 이별 일본 볼모로 끌려가던 날 1907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운궁 안에는 싸늘한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7살 영친왕은 그날따라 어머니 엄씨가 자꾸 자신을 꼭 껴안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일본의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종황제에게 말했습니다. 황태자를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유학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이 유학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황태자를 일본에 데려가 인질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종황제는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사권도 외교권도 빼앗긴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1907년 12월 영친왕은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나이 겨우 7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엄씨는 아들을 배웅하면서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아이가 더 힘들까봐 꾹 참았다고 전해집니다. 영친왕은 그날 어머니 손을 잡고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엄씨는 아들이 떠난 후 몇 년을 그리움으로 살다가 1911년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영친왕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일본에서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살짜리 아이가 타국 땅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나라도 잃고 어머니도 잃은 겁니다. 일본에 도착한 영친왕은 일본 황실의 엄격한 교육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일본식 예절을 익혀야 했으며 일본 군인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의 황태자가 일본의 군인으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감시인지 수행원인지 모를 사람들이 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조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고국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황태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새장 안에 갇힌 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일본 군인으로 일본에 건너간 영친왕은 처음에 일본 황실의 배려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으며 일본 최고의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영친왕을 조선 침략의 도구로 쓰려 했습니다. 조선 황태자가 일본에 자발적으로 와서 일본 문화를 배우고 일본을 따른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친왕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어는 기본이었습니다. 조선말을 쓰는 것은 눈치가 보이는 환경이었고 점점 조선어보다 일본어가 더 편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조선말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국어를 잃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영친왕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완전히 사라지자 영친왕의 처지는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황태자라는 칭호는 유지됐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일본은 영친왕을 이왕 즉 조선 왕족의 일원으로 격하시켰습니다. 황태자에서 왕족으로 신분이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영친왕에게 군인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시킨 겁니다. 영친왕은 군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을 타고 총을 쏘고 전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군 장교가 됐습니다. 조선의 황태자가 일본 제국 육군의 장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영친왕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으로 살면서도 영친왕의 마음 한켠에는 늘 조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국에 두고 온 아버지 고종황제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경운궁들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귀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친왕의 인생에 또 한 번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결혼 문제였습니다. 5부 바로 이어서 쓸게요. 5부- 이방자 여사와의 결혼 정략 결혼의 슬픔. 1920년 4월 28일 도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영친왕 이은, 신부는 일본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우리에게는 이방자 여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여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일본 황실과 조선 왕족의 결합이라는 역사적인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왕족과 일본 황족을 결혼시킴으로써 두 나라가 하나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했습니다. 내선일체라는 말로 포장된 식민 지배의 정당화였습니다. 영친왕은 이 결혼을 원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영친왕에게는 이미 정해진 혼약이 있었습니다. 민가관이라는 조선 여인과의 약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종황제가 직접 정해준 혼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약혼을 강제로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황족 여인을 신부로 들이밀었습니다. 민가바는 이 소식을 듣고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친왕과의 약혼이 파기된 후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한 여인의 평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자 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방자 여사를 일본이 보낸 감시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처음에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자신도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방자 여사는 영친왕의 진정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남편의 아픔을 함께 나눴고 고국 조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장애아동 복지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일본 황족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한국인으로 살다간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21년 처사들 이진이 태어났습니다. 영친왕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타국 땅에서 외롭게 살던 그에게 아들의 탄생은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들 이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친왕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아들 이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아이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영친왕의 아들이 조선에서 건강하게 자라면 훗날 조선 독립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친왕이 또 한 번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나라를 잃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둘째 아들 이구가 태어납니다. 영친왕은 이 아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피음 6부- 해방 이후 왜 돌아오지 못했나?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온 조선 땅이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태극기가 물결쳤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땅에 있던 영친왕은 어땠을까요? 해방이 됐으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55년 가까이 그리워하던 조국 땅을 드디어 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됐는데도 영친왕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군정의 문제였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군정의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미국은 영친왕의 귀국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이 돌아오면 왕정복고를 원하는 세력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왕족의 귀환은 불필요한 변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였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승만은 영친왕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왕족의 존재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영친왕을 왕으로 모시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영친왕의 귀국 요청을 계속 묵살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친왕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해방 이후 영친왕은 일본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본 황실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재산도 대부분 몰수됐습니다. 생활고가 심각했습니다. 한때 황태자였던 사람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이방자 여사가 직접 뜨개질을 해서 팔고 그림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 중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영친왕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1959년 영친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뇌혈전으로 쓰러진 겁니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고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건강했을 때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7부 바로 이어서 쓸게요. 1963년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친왕의 귀국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영친왕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내내 막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린 겁니다. 1963년 11월 영친왕 부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려앉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11살에 떠났던 아이가 63살 노인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52년이었습니다.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세월이 52년이었습니다.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친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친왕은 그 환영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병세가 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혈전으로 쓰러진 이후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혼자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귀환이었습니다. 영친왕은 귀국 후 창덕궁 낙선제에 머물렀습니다. 낙선제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덕혜옹주도 같은 낙선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타국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낙선제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영친왕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화려했던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병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남편 곁에서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일본 황족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헌신했습니다. 명의원과 자행원이 바로 이방자 여사가 세운 시설입니다. 1970년 5월 1일 영친왕 이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낙선제에서였습니다. 향년 70살이었습니다. 11살에 떠나 63살에 돌아와 70살에 눈을 감았습니다. 고국 땅에서 보낸 시간은 겨우 7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병상에서 보낸 7년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황태자의 장례라기에는 너무나 쓸쓸한 장례였습니다. 영친왕은 경기도 남양주 홍유릉에 잠들었습니다. 고종황제와 순종황제의 능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잠든 겁니다. 떠나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 겁니다. 8부 마무리. 여러분, 오늘 영친왕 이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11살에 어머니 손을 잡고 궁궐문을 나섰던 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모르고 떠났던 그 아이가 63살 노인이 되어서야 겨우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병든 몸으로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친왕 개인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영친왕의 삶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태자로 태어났지만 황태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조선말을 잊어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빼앗긴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것도 황태자가 된 것도 일본에 간 것도 군인이 된 것도 결혼한 것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친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타국 땅에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국 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고종황제 곁에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친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냐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땅, 이 언어, 이 자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기억하고 있냐고. 오늘 영친왕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